결혼 5년 차. 나는 늘 언니 한수아가 나보다 시집을 잘 갔다고 생각했다. 언니의 남편, 나의 형부인 최정혁은 경제 잡지 표지에나 나올 법한 남자였다. 젊고 유능한 데다 온화하고 품위가 넘쳤다. 반면 내 남편 이동진은 비록 형부의 회사에 다니고는 있지만 어딘지 모르게 몸에 밴 듯한 능글맞음과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떨쳐내지 못했다. 엄마는 언제나 언니의 손을 잡고는 부러움 가득한 눈으로 말했다. 우리 수아는 복도 많지. 그러고는 고개를 돌려 딱하고 재촉하는 듯한 눈빛으로 나를 보며 말했다. 서아야, 너도 분발해야지. 동진이 좀 잘 도와주고. 남자가 바깥에서 일하는 게 어디 쉽니? 그래, 쉽지 않다. 그래서 나는 제약회사에서 골치 아픈 연구원으로 일하고 퇴근 후에는 팽이처럼 부엌으로 달려가 그 쉽지 않은 이 남자를 위해 저녁을 차려야만 했다. 우리 집은 경기도 일산의 평범한 아파트. 그 전세 보증금마저 양가에서 겨우겨우 긁어모아 마련한 것이었다. 하지만 언니는 진작에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서울 최고급 주상복합에 살고 있었다. 매년 추석이 되면 내 지옥 같은 삶은 절정에 달했다. 시댁과 친정의 제사 준비가 언제부터인가 온전히 내 몫이 되어버렸다. 언니는 의뢰 그랬듯 외제차를 몰고 우아하게 나타났다. 손에는 명품 백화점에서 산 과일 선물 세트를 들고 부엌의 기름 연기에 얼굴이 벌개진 나를 향해 닭살 돋을 만큼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서아, 고생이 많네. 나는 손이 느려서 아무것도 못 도와주는데. 그러고는 거실에 앉아 어른들과 담소를 나누었고 내 남편 이동진은 마치 꼬봉처럼 형부 최정혁에게 부지런히 술을 따르며 온갖 아부를 떨어댔다. 나는 끝도 없이 전과 잡채를 내가며 그 화기애애한 모습을 지켜봤다. 이 집에 전혀 속하지 못한 가정부가 된 기분이었다. 내 마음은 찬물에 젖어 축축하고 무거운 걸레짝이 된 것 같았다. 짠해도 온기 한 방울 나올 것 같지 않았다. 의심이 들지 않았던 건 아니다. 이동진의 씀씀이는 최근 반년 사이 눈에 띄게 커져 있었다. 그는 최신형 스마트폰으로 바꿨고 손목에는 차마 가격을 물어볼 엄두도 나지 않는 스위스제 명품 시계가 채워졌다. 옷장에는 내가 본 적 없는 브랜드의 고급 셔츠들이 걸리기 시작했다. 돈이 어디서 났냐고 물으면 그는 늘 내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내가 가장 싫어하는 과시와 선심이 뒤섞인 말투로 말했다. 여보, 이거 다 내가 영업 뛰어서 받은 보너스야. 내 남편 이제 출세했다니까? 당신은 이제 호강할 날만 기다리면 돼. 호강. 나는 카드 명세서에 찍힌 들어본 적도 없는 고급 레스토랑과 호텔의 이름들을 보며 불안감을 키웠다. 불안감은 덩굴처럼 미친 듯이 자라났다. 더 기이했던 건 그가 말하는 작은 시간이 형부 최정혁의 출장 날짜와 완벽하게 겹친다는 사실이었다. 최정혁이 두바이나 싱가포르로 해외 프로젝트를 협의하러 떠날 때마다 이동진의 전화는 밤늦게 연결이 어려워졌다. 여보, 어디야? 회사지. 거래처랑 술 마시고 있어? 거의 다 끝나가 이 전화기 너머는 늘 시끄러웠지만 그는 금세 목소리를 낮췄다. 피곤하지만 진심이 담긴 것처럼 들렸다. 하지만 내 직감은 말하고 있었다. 그건 술자리의 소음이 아니었다. 그건 차라리 어떤 배경음악에 가까웠다. 내 숨통을 끊어놓은 마지막 지푸라기는 내 친언니 한수아에게서 나왔다. 그녀는 전례 없는 열정으로 형부의 회사 일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나를 불러내 애프터눈 티를 마시며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다. 서아야, 너 생물학 전공했잖아. 듣자 하니 정혁 씨네 회사에서 요즘 새 프로젝트 입찰 중이라던데 무슨 특수한 친환경 도료를 쓴다면서? 너 혹시 그런 거 잘 알아? 언니, 나는 신약 개발하는 사람이야. 건축 자재를 어떻게 알겠어? 나는 조금 어이가 없었다. 에이, 비슷하잖아. 그녀는 정교한 네일아트를 받은 손가락으로 커피를 저으며 애교 섞인 투로 말했다. 그냥 내 형부 일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어서 그러지? 그래야 우리 부부도 대화가 통하지 않겠어? 그 프로젝트, 진행은 잘 된대? 경쟁이 치열하다던데? 그녀의 눈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빛으로 반짝였다.
그건 남편의 사업을 걱정하는 아내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건 마치 군사정보를 캐내려는 듯한 더 공격적이고 탐욕스러운 눈빛이었다. 나는 대충 얼버무렸지만 마음속 의심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내 남편, 그리고 내 언니? 두 사람에게서는 비밀스럽고 썩어가는 냄새가 났다. 그 토요일 오후를 나는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이동진은 회사에 가서 긴급 서류를 가져와야 한다며 차 키를 현관 신발장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두고 나갔다. 나는 그저 차 안에 어지럽게 널린 영수증과 음료수 병들을 치워주려 했을 뿐이다. 나의 이 가련하고 보잘것없는 결혼을 위해 마지막 힘이라도 보태보려는 생각이었다. 차 문을 열자 낯선 향수 냄새가 남편이 늘 쓰는 스킨향과 뒤섞여 확 끼쳐왔다. 그 냄새는 언니 한수아에게서 나던 것과 똑같은 향수 냄새였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나는 운전석에 앉아 홀린 듯이 단 한 번도 눌러본 적 없던 버튼을 눌렀다. 블랙박스 재생 버튼이었다. 가장 최신 영상 파일은 사흘 전, 바로 형부 최정혁이 두바이로 떠났던 그날 밤의 것이었다. 화면은 정지해 있었다. 차는 내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호텔의 지하 주차장에 서 있었다. 하지만 소리는 독을 바른 비수처럼 내 귀에 하나하나 박혀들었다. 자기야, 이번 프로젝트만 따내면 우리도 더 큰 집으로 이사 갈 수 있어. 당신 집이랑 더 가까운 데로. 그건 내 남편 이동진의 목소리였다. 느끼해서 역겨울 정도였다. 뭘 그리 서둘러. 언니 한수아의 나른하고 교태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최정혁 그 등신, 아직도 당신이 자기 오른팔인 줄 알잖아. 자기가 가장 믿는 부하 직원이 자기 회사 핵심 프로젝트를 당신이 차린 페이퍼 컴퍼니에 넘기고 있는 걸 알면 무슨 표정을 지을까? 하하하, 그거야 다 우리 수아 덕분이지. 당신이 걔 서재에서 최종 견적서를 찍어주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매번 최저가로 낙찰받았겠어.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야지. 새로 한 대 손톱 어때? 저번에 당신이 예쁘다고 했던 그 가방, 오늘 백화점 가서 보고 왔는데. 사. 당연히 사야지. 이 돈만 들어오면 가방은 물론이고 차도 바꿔줄게. 그래야지. 맞다. 너네 집 그 아줌마, 뭐 의심하는 거 없어? 아줌마. 집에서 밥이나 하는 아줌마? 나는 이동진의 비웃음 소리를 들었다. 그 웃음소리에는 경멸과 무시가 가득했다. 한서아. 걔. 걱정 마우, 걔 머릿속엔 약품병밖에 없어. 내가 야근한다고 하면 그냥 믿고 영업 뛰느라 힘들다고 하면 안쓰러워 죽으려고 해. 걔가 평생 할 줄 아는 거라곤 제사상에 전 몇 개 더 올리는 게 전부야. 너랑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지. 호호호, 헌니가 은방울 같은 웃음소리를 냈다. 내 동생한테 너무 그러지 마. 걔는 그냥 너무 착해 빠져서 그래. 나는 운전석에 앉은 채 온몸이 얼어붙었다. 피가 전부 굳어버린 것 같았다. 차창 밖 햇살은 저토록 따스한데 나는 만길 얼음 구덩이로 떨어진 기분이었다. 나는 그 녹취를 몇 번이고 반복해서 들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내 심장에 찍히는 낙인 같았다. 나의 평범했던 결혼은 정교하게 설계된 사기극이었다. 나의 완벽했던 언니는 그 사기극의 또 다른 주인공이었다. 그들은 안팎에서 나를 바보로 만들고 아무것도 모르는 내 형부를 마르지 않는 현금 인출기로 삼았다. 내가 믿었던 사랑과 가족에는 그들이 전리품을 나눈 뒤 내게 던져준 찌꺼기에 불과했다. 나는 블랙박스를 껐다. 세상이 고요해졌다. 귓가에는 내 격렬한 심장 소리만이 쿵쾅거렸다. 울음은 나오지 않았다.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릴 수 없었다. 나는 알았다. 이 순간부터 어수룩하고 순종적이던 한서아는 죽었다는 것을. 나는 침착하게 메모리 카드를 뽑아 주머니에 찔러 넣었다.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집으로 돌아와 청소를 시작했다. 다만 이번에 내가 닦아낸 것은 바닥의 먼지가 아니었다. 내 지난 32년 인생 동안 두 눈을 가리고 있던 두껍고 어리석은 오물이었다. 지옥이 어떤 곳이냐고. 지옥은 당신이 가장 가까이 지내던 두 사람이 손을 잡고
당신을 벼랑 아래로 밀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내가 떨어진 그 벼랑 끝에서 나는 밧줄 하나를 붙잡고 있었던 거다. 이제 그 밧줄로 두 사람을 함께 끌어내릴 차례다. 나는 당장 이동진에게 달려가 그 작은 메모리 카드를 얼굴에 던지지 않았다. 분노는 값싼 감정이다. 냉정함만이 가장 날카로운 칼날을 벼릴 수 있다. 나는 꼬박 하룻밤을 새워 블랙박스의 모든 영상과 음성 파일을 3개의 다른 USB에 복사했다. 하나는 회사 실험실의 개인 사물함에, 하나는 은행 대여금고에, 마지막 하나는 방수팩에 넣어 집 화분 흙 깊숙이 묻었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정신분열증 환자처럼 연기했다. 낮에는 여전히 순종적인 아내 한서아였다. 나는 이동진이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였고 그가 출근하기 전 넥타이를 매주며 조심히 다녀와요 하고 미소 지었다. 하지만 한때 나를 안심시켰던 그의 얼굴은 이제 내 눈에 모든 모공에서 거짓과 배신이 스며나오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그를 보며 속으로 냉정하게 계산했다. 그가 지옥까지 얼마나 남았는지를. 여보, 나 오늘 또 야근해야 돼. 많이 늦을 것 같아. 그가 또다시 미안함 가득한 말투로 말했다. 괜찮아요. 일에 집중해요. 너무 무리하지 말고. 나는 미소 지었지만 마음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조심히 다녀와요. 그가 문을 닫고 나가는 것을 보고 내 얼굴에서 미소는 순식간에 사라졌다. 나는 서재로 들어가 컴퓨터를 켰다. 업무상 배임죄, 횡령죄의 구성 요건과 양형 기준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나는 마치 학술 논문을 준비하듯 내가 찾을 수 있는 모든 법률 조항을 꼼꼼하게 정리했다. 나는 연구원이었다. 방대한 정보 속에서 핵심적인 맥락을 찾아내는 것이 나의 가장 큰 특기였다. 형부 최정혁은 토요일 오후에 두바이에서 돌아왔다. 나는 그에게 간단한 메시지를 보냈다. 형부, 저 서아예요. 회사 일과 언니에 관해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저희 집 근처 숲길 카페에서 뵐 수 있을까요? 나는 일부러 회사와 덧일을 언급했다. 그 영민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올 것이라고 확신했다. 나는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도착해 가장 구석진 자리를 잡았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켜놓고 창밖에 오가는 사람들을 보았다. 마음은 무서울 정도로 평온했다. 온 가족이 모이는 자리에서 형부와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던 내가 이제 그의 완벽해 보이는 삶을 내 손으로 찢어발기려 하고 있었다. 최정혁은 정시에 나타났다. 그는 질 좋은 회색 캐시미어 스웨터를 입고 있었다. 장시간 비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단정하고 차분해 보였다. 그는 나를 보고 온화하고 적당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예전에 나를 볼 때마다 늘 짓던 그 미소였다. 서아 씨, 오래 기다렸어요. 무슨 급한 일이에요? 그는 내 맞은편에 앉으며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피로감이 묻어 있었다. 나는 말없이 가방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내 그에게 내밀었다. 봉투 안에는 USB 하나와 이어폰이 들어 있었다. 그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눈빛에 의아함이 스쳤지만 그는 봉투를 받아들었다. 그는 늘 가지고 다니는 태블릿 PC에 USB를 꽂고 이어폰을 꼈다. 나는 조용히 그를 지켜봤다. 그의 얼굴에서 미소가 조금씩 굳어지고 온화한 가면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지켜봤다. 그의 손가락이 무의식적으로 태블릿을 꽉 쥐었다. 힘이 들어간 손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카페에 흐르던 부드러운 음악이 이 순간만큼은 지독한 아이러니처럼 들렸다. 나는 상상할 수 있었다. 그 추악한 대화들이 이어폰을 타고 전류처럼 그의 고막을 꿰뚫어 심장에 내리꽂히는 것을. 최정혁 그 등신. 자기가 가장 믿는 부하 직원이 너네 집 그 아줌마. 녹음이 끝났을 때 그는 마치 뜨거운 것을 만진 듯 이어폰을 확 벗어 던졌다. 그가 고개를 들었다. 늘 웃음기를 머금고 있던 그의 두 눈에는 이제 충격과 굴욕, 그리고 하늘을 찌를 듯한 분노만이 남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입술은 파르르 떨렸지만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재계에서 이름을 날리던 그 남자는
이 순간 산산조각난 도자기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나는 얼음이 다 녹아버린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씁쓸한 맛이 혀끝에 퍼졌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나는 오늘 날씨를 묻는 것처럼 아무런 감정의 동요 없이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그들을 용서하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당신이 가장 신임하는 부하와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계속 당신을 현금 인출기이자 등신으로 취급하게 둘 건가요? 아니면 저와 손을 잡으시겠어요? 최정혁은 나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그의 눈빛은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몇 초간 나는 그가 테이블을 뒤엎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다. 그는 역시 최정혁이었다. 회사를 상장시킨 남자였다. 짧은 실성 끝에 분노보다 더 무서운 냉기가 그의 눈 밑에 서리기 시작했다. 손을 잡는다.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심하게 갈라져 있었다. 어떻게? 간단해요. 나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목소리를 낮췄다. 혼자 하는 복수는 외롭지만 둘이 하는 복수는 정밀한 비즈니스 저격이 되죠. 형부는 회사의 이사니까 가장 핵심적인 재무 데이터에 접근할 권한이 있어요. 형부가 할 일은 회사 내부에서 이동진의 페이퍼 컴퍼니로 흘러들어간 모든 이체 기록, 계약서 사본, 그리고 그들의 이익 수송을 증명할 모든 회계 증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것들을 법적으로 반박할 수 없는 철의 증거로 만드는 거죠. 서아 씨는 그가 물었다. 눈빛이 수수룡 메스처럼 날카로웠다. 나는 희미하게 웃었다. 그것은 내가 각성한 이후 처음으로 짓는 차가운 미소였다. 저는 혼란을 만들 거예요. 그들이 자중질환에 빠져 허둥지둥하며 다른 곳에 신경 쓸 틈도 없게 만들 혼란을요. 모든 사람 앞에서 체면을 완전히 구기고 어떤 변명도 할 수 없게 만들 추문을요. 우리에겐 신호가 필요해요. 우리 동맹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 말이에요. 무슨 신호?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가루요에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최정혁의 얼굴에 스친 당혹감이 이내 잔인할 정도의 깨달음으로 바뀌는 것을 보았다. 그렇다. 가려움증 유발 가루. 어린애 장난 같고 유치하고 우스꽝스럽게 들릴 것이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치밀하게 계획된 복수와 연관 짓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실질적인 피해를 주기 위함이 아니었다. 그것의 역할은 설명할 수도 숨길 수도 없이 오직 공개적으로 구경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현장을 만드는 것이었다. 이동진의 속옷과 그들의 미래 장소인 차 시트에 특수 제작한 가루를 뿌릴 거예요. 나는 마치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학자처럼 침착하게 설명했다. 이 가루는 제가 실험실의 몇몇 식물 추출물로 조제한 거예요. 독성은 없지만 참을 수 없이 격렬한 피부 가려움증을 유발하죠. 증상은 마치 심각한 알레르기나 희귀 피부병처럼 보일 거고요. 그리고 접촉을 통해 전염돼요. 최정혁의 눈이 빛났다. 그는 즉시 내 의도를 파악했다. 그들은 분명히 함께 있을 거야. 그가 거의 이를 갈며 말했다. 맞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동진이 야근하는 시간이 바로 그들이 어울리는 시간이죠. 약효가 나타나서 두 사람이 동시에 극심한 가려움증을 보인다면 그들은 어떻게 할까요? 같이 있었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 없으니 큰 병원에는 못 가겠죠. 작은 개인 병원을 찾아 몰래 해결하려 할 거예요. 하지만 그 정도의 가려움증은 동네 의원에서 해결할 수 없고 결국 구급차에 실려 가장 가까운 종합병원 응급실로 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최정혁이 내 말을 받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쾌감 섞인 떨림이 묻어 있었다. 연락을 받고 동시에 응급실로 달려가는 거지. 나는 그를 바라봤다. 우리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치며 어두운 합의에 이르렀다. 그때가 되면 모든 인적, 물적 증거가 갖춰지는 거예요. 유부남이 아내의 친언니와 함께 한밤중에 같은 이유로 같은 병원 응급실에 실려온다. 최정혁 씨, 그게 얼마나 멋진 그림이 될 것 같으세요? 카페 창밖으로 어둠이 서서히 내렸다. 최정혁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그는 내게 손을 내밀었다. 그렇게 합시다. 그의 손바닥은 차가웠지만 힘이 있었다. 회계 자료는 내게 맡겨요.
일주일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는 그의 손을 맞잡았다. 그것은 소리 없는 계약이었다. 좋습니다. 그럼 그 멋진 쇼는 일주일 뒤에 개막하는 걸로 하죠. 카페에서 나오자 내 마음을 뒤덮고 있던 짙은 안개가 마침내 찢어지는 기분이었다. 얼굴에 부는 바람은 차가웠지만 머리는 이상할 정도로 맑았다. 복수의 톱니바퀴는 이미 돌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유치하고 우스꽝스러운 가루는 이 성대한 추문의 첫 번째 축포가 될 것이었다. 그 일주일 동안 나는 잠복한 스파이처럼 살았다. 나는 평소처럼 출근하고 퇴근하고 밥을 지었다. 이동진은 어떤 이상도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오히려 점점 더 순종적이 되어가는 나를 보며 의기양양해하는 듯했다. 그는 아마 내가 생각 없이 부엌과 집안만 맴도는 여자로 완전히 길들여졌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가 그럴수록 내 마음속 증오는 더욱 선명해졌고 행동하려는 결심은 더욱 굳건해졌다. 나는 제약회사에서의 직위를 이용해 신형해충 퇴치제 원료 테스트라는 명목으로 몇 가지 식물 추출물을 신청했다. 그것들을 특정 비율로 섞고 갈아서 마침내 아무 냄새도 나지 않는 회백색의 미세한 가루 한 병을 얻어냈다. 나는 그것을 빈 후추통에 담아 화장품 파우치 깊숙이 숨겼다. 작전 당일은 금요일이었다. 아침, 이동진이 일어나 씻는 동안 나는 드레스룸으로 들어갔다. 그는 오늘 중요한 고객을 만나러 간다며 새로 산 양복을 입을 예정이었다. 나는 그가 갈아입을 흰색 셔츠와 속옷을 꺼내 창가로 갔다. 아침 햇살에 의지해 손끝에 아주 약간의 가루를 묻혀 속옷의 봉제선, 셔츠의 옷깃과 소매 안쪽에 극도로 조심스럽게 균일하게 뿌렸다. 가루는 너무 미세해서 거의 보이지 않았고 옷감의 결 속에 완벽하게 숨어들었다. 이 모든 것을 마치자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손바닥은 땀으로 흥건했다. 하지만 억지로 냉정을 되찾았다. 여보, 셔츠 다려놨어요. 나는 옷을 들고 나가며 현모양처의 미소를 지었다. 그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옷을 받아 입으며 넥타이를 매며 말했다. 나 오늘 고객이랑 저녁 먹고 2차까지 가야 할 것 같아. 당신 먼저 자이 기다리지 말고. 알았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옷깃에 있지도 않은 주름을 펴주는 척했다. 내 손끝이 무심코 가루를 묻혀둔 그 자리에 다시 한번 스쳤다. 그가 떠난 후 나는 출근하지 않고 반차를 냈다.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택시를 타고 그의 회사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다. 나는 그가 늘 주차하는 구역을 알고 있었다. 그의 차를 찾은 뒤 나는 예비 열쇠로 차 문을 열었다. 언니의 향수 냄새가 여전히 좁은 공간 안에 진을 치고 나를 향해 소리 없이 과시하는 것 같았다. 나는 가루가 든 통을 꺼내 주저없이 남은 절반 이상을 조수석 시트 위에 전부 쏟아부었다. 그리고 장갑을 낀 손으로 가루가 시트 섬유 깊숙이 스며들도록 꼼꼼하게 문질렀다. 만전을 기하기 위해 운전석에도 일부러 좀 뿌려두었다. 모든 것을 마친 뒤 나는 차를 잠그고 장갑과 빈통을 멀리 있는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뒤돌아 그곳을 떠났다. 등 뒤로 햇살이 쏟아졌지만 따스함은 조금도 느껴지지 않았다. 오직 차갑고 폭발 직전의 기대감만이 가득했다. 남은 것은 기다림뿐이었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라면을 끓여 먹었다. 마치 어떤 의식을 치르듯 천천히 먹었다. 나는 전반전의 끝과 후반전의 시작을 알릴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다. 밤 10시, 휴대폰은 조용했다. 11시, 여전히 고요했다. 마음이 조금씩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양이 부족했나? 아니면 오늘 만나지 않은 건가?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헤집었다. 자정이 거의 다 되어서야 마침내 내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 뜬 것은 선마라는 이름이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 같았다. 왔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즉시 내 목소리를 막 잠에서 깬 듯 약간의 놀람이 섞인 톤으로 바꿨다. 여보세요? 엄마. 서아야. 너 빨리 중앙병원으로 와. 큰일 났어. 전화기 너머 엄마의 목소리는 내 고막을 찢을 듯 날카로웠고
울음과 억누를 수 없는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동진이랑 내 언니가 둘이 아이고 말을 못하겠다. 너 빨리 와. 응급실이야. 네. 나는 적절한 타이밍에 비명을 지르며 소파에서 놀라 벌떡 일어났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동진 씨랑 언니가 왜요? 둘이 왜 같이 있어요? 몰라. 나도 몰라. 내 형부도 연락받고 회사에서 오고 있대. 너 빨리 와. 전화를 끊고 나는 방으로 뛰어들어가 아무 외투나 걸쳐 입었다. 거울 앞에서 나는 창백하고 겁에 질린 얼굴을 보았다. 연기 잘하네, 한서아.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리고 차 키를 집어들고 집 밖으로 뛰쳐나갔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이미 난장판이었다. 나는 한눈에 내가 머릿속으로 수없이 예행 연습했던 그 황당하고 우스꽝스러운 광경을 발견했다. 응급구역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흰색 커튼 2개가 쳐져 있었지만 완전히 가려지지는 않았다. 한쪽에는 내 남편 이동진이, 다른 한쪽에는 내 언니 한수아가 있었다. 두 사람 모두 환자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 목, 팔 등 드러난 피부는 온통 끔찍한 붉은 발진과 긁힌 상처로 뒤덮여 있었다. 이동진은 털 뽑힌 원숭이처럼 고통스럽게 신음하며 미친 듯이 몸을 긁어대고 있었다. 늘 몸가짐에 신경 쓰던 한수아는 머리가 헝클어지고 화장이 눈물로 번진 채 모든 품위를 잃고 병상에 웅크려 있었다. 한 간호사가 그녀의 양손을 누르고 있었고 그녀의 입에서는 억눌린 히스테릭한 울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의사 선생님, 이게 도대체 무슨 병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가려울 수가 있어요? 우리 엄마와 시어머니, 사돈이어야 할 두 여자가 젊은 의사 주위를 둘러싸고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두 분 어머님, 일단 항히스타민 주사를 놓았는데 효과가 뚜렷하지 않습니다. 증상으로 봐서는 강한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접촉한 것 같은데 정확히 무엇인지는 자세한 검사를 해봐야 합니다. 의사는 난처한 표정이었다. 이상한 건 두 분이 접촉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동일한 것으로 보이고 발병 시간도 거의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주변의 환자들, 보호자들, 그리고 바쁜 척하면서도 귀를 쫑긋 세우고 엿듣는 간호사들까지 모두 이쪽으로 호기심 어린 탐색하는 듯한 시선을 던졌다. 그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마치 수많은 작은 벌레처럼 공기 중에서 윙윙거렸다. 이상하네, 형부랑 처제. 어떻게 둘이 동시에 저런 괴상한 병에 걸리지? 저 꼴들을 보아하니 어디 한 군데서 같이 온 것 같은데. 쉬. 조용히 해. 바로 그때 큰 키의 남자가 강력한 기운을 뿜으며 뛰어들어왔다. 그의 등장에 주변의 소음이 순간 잦아들었다. 최정혁이었다. 그는 아내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막 듣고 달려온 애타는 남편 역을 완벽하게 소화했다. 머리는 약간 헝클어져 있었고 넥타이는 느슨하게 풀어져 있었다. 얼굴에는 충격과 걱정이 가득했다. 그는 한수아의 병상으로 달려가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수아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전화했는데 왜 안 받아? 당신이 왜 여기 있어? 그리고 왜 이동진이랑 같이 있는 거냐고? 그의 질책은 작은 응급실 안에서 터진 벼락과도 같았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2개의 병상에 집중되었다. 나는 적절한 타이밍에 도착했다. 나는 이동진의 침대 곁으로 달려가며 순식간에 눈물을 터뜨렸다. 이번 눈물은 절반은 연기였지만 절반은 진짜였다. 그것은 내 죽어버린 사랑과 짓밟힌 존엄을 위한 눈물이었다. 여보, 괜찮아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나는 그의 손을 잡고 목 놓아 울었다. 왜 이렇게 다쳤어요? 거래처랑 같이 있다고 했잖아요. 왜 언니랑 같이 있는 거예요? 나의 울부짖음과 최정혁의 질책은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었다. 우리 둘은 아무것도 모르는 불쌍한 피해자처럼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앞에서 이 황당한 추문을 마주해야만 했다. 시어머니와 우리 엄마, 두 노부인은 연이은 충격 속에서 마침내 상황을 조금 파악한 듯 했다. 그들은 이동진을 보고 한수아를 보고 다시 나와 최정혁을 번갈아 보았다. 얼굴에서 핏기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세상에, 이게 시어머니는 가슴을 부여잡고 비틀거리며 두어 걸음 물러섰다. 거의 쓰러질 것 같았다. 우리 엄마는 더했다. 그녀는 병상에 누운 한수아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입술을 파르르 떨 뿐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그러다 결국 눈을 뒤집고 그대로 쓰러져 버렸다. 엄마, 사부인. 응급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간호사들이 허둥지둥 엄마를 부축하러 달려왔고 현장의 혼란은 극에 달했다. 그리고 나는 그 혼란 속에서 사람들 너머로 최정혁과 시선을 마주쳤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고 내 눈빛은 비통하고 무력했다. 우리는 무대 위 최고의 배우였다. 우리가 직접 연출한 이 비극을 완벽하게 연기해냈다. 이동진과 한수아, 두 사람은 전시판에 박제된 나비처럼 모든 사람의 시선 아래 꼼짝없이 갇혔다. 그들은 변명하고 싶었지만 100마디 말을 해도 소용없었다. 사실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심야에 미르했고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괴질에 걸렸다. 가루의 신호탄은 성공적으로 터졌다. 이제 진짜 포탄이 등장할 차례였다. 나는 차가운 벽에 기댄 채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의 온도를 느끼며 속으로 냉소했다. 이동진, 한수아, 너희들의 지옥에 온 걸 환영해. 응급실의 추문은 바이러스처럼 빠르게 우리 가족과 최정혁의 회사 내부로 퍼져나갔다. 동서와 형수, 심야 밀회 중 괴질에 걸려 함께 응급실행. 이 이야기는 너무나 극적이었고 재벌가의 비밀에 대한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다음 날 회사에서는 온갖 추측이 난무했고 동료들은 이동진의 책상 옆을 지날 때마다 의미심장한 눈길을 던졌다. 두 사람의 병은 결국 심각한 접촉성 피부염으로 진단되었지만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지독한 가려움은 꼬박 일주일 동안 그들을 괴롭혔다. 그들은 정상적으로 출근할 수도 평소처럼 몰래 만날 수도 없었다. 각자의 집에 갇힌 채 뜨거운 냄비 위의 개미처럼 한편으로는 육체적 고통을 견디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방에서 쏟아지는 질책과 의심에 맞서야 했다. 시어머니는 매일 내게 전화를 걸어 처음에는 이동진이 얼마나 불쌍한지 하소연하다가 이내 슬쩍 떠보기 시작했다. 서아야, 너 솔직히 말해봐. 혹시 뭐 아는 거 있니? 부부싸움은 칼로 물 베기라잖니. 남자가 뭐 어쩌다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내가 좀 이해해주렴. 나는 전화기 너머에서 조용히 울기만 했다.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그녀가 마음대로 추측하게 내버려 두었다. 나의 침묵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 모든 사람이 이동진의 외도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게 만들었다. 언니 한수아의 상황은 더욱 최악이었다. 엄마는 병원에서 깨어난 후 그녀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고 곧장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 최정혁은 호텔로 거처를 옮겨 행동으로 자신의 태도를 분명히 했다. 온 가족은 어색하고 긴장된 침묵에 빠졌고 모두가 이 막장극이 어떻게 끝날지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은 정신없이 허둥대며 제 한몸 건사하기도 바빴다. 이것이 바로 나와 최정혁이 원했던 바였다. 추문이 절정에 달했던 그 월요일, 최정혁은 회사의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이동진은 병가를 내고 집에서 쉬고 있었기에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는 아마 이 모든 것이 시간을 들여 수습하면 될 가정불화 정도로 생각했을 것이다. 나는 그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최정혁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엄숙했다. 최정혁은 평소처럼 인사말을 건네는 대신 곧바로 비서에게 서류 뭉치를 각 이사에게 나눠주게 했다. 여러분, 그의 차분하고 무거운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오늘 여러분을 모신 것은 매우 불행하지만 즉시 처리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년간 우리 회사는 여러 관급 공사의 자재 구매 및 소규모 프로젝트 하청 과정에서 심각한 자금 유출이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걸친 내부 감사 끝에 마침내 그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그가 프로젝터 리모컨을 눌렀다. 화면에는 동신건설이라는 회사의 자료가 나타났다. 자본금이 매우 적고
외진 오피스텔에 주소를 둔 페이퍼 컴퍼니였다. 이 회사는 지난 1년간 우리 회사의 크고 작은 하청 프로젝트 17개를 수주했으며 총액은 80억 원에 달합니다. 최정혁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그리고 이 회사의 낙찰가는 매번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우리의 예상 최저가보다 아주 약간 낮았습니다. 이사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얼굴색이 변했다. 더욱 공교로운 것은 최정혁은 영업부 본부장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이 프로젝트들의 입찰과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이 모두 한 사람이었다는 점입니다. 바로 영업부 이동진 과장입니다. 이동진의 이름이 나오자 모두가 숨을 들이켰다. 그들은 최근 회사에 파다했던 추문을 떠올렸고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머릿속에서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건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과장은 그래도 대표님의 동서 아닙니까? 한 이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동서, 최정혁이 냉소했다. 그 웃음소리에 회의실의 온도가 얼어붙는 듯 했다. 여러분, 다음 자료를 봐주십시오. 화면에는 선명한 은행 거래 내역이 나타났다. 거액의 돈이 동신건설의 계좌에서 여러 개의 개인 계좌로 이체되고 있었다. 그중 가장 큰 금액의 수취인 이름은 놀랍게도 한수아였다. 내 언니, 한수아. 방금 전까지가 의심이었다면 이제 모든 것이 철의 증거가 되었다. 한수아 씨는 최정혁의 목소리는 마치 판사의 선고처럼 들렸다. 제 아내입니다. 그리고 이 동신건설의 법인 대표는 조사 결과 이동진 과장의 먼 친척 동생으로 자기 명의의 재산이 하나도 없는 무직자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이사들이 이 충격적인 사실을 소화할 시간을 주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다. 바로 블랙박스에서 추출의 음성만 남도록 기술 처리한 그 녹음 파일이었다. 최정혁 그 등신, 당신이 개서재에서 최종 견적서를 찍어주지 않았으면 이 대화들이 조용한 회의실에 울려 퍼지자 모두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진실이 가장 추하고 적나라한 방식으로 벗겨졌다. 이것은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다. 내부자와 외부인이 결탁하여 회사의 기밀을 훔친 심각한 상업 범죄였다. 이제 최정혁은 녹음을 끄고 잿빛이 된 이사들을 둘러보았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십니까? 회의실은 죽음과 같은 정적에 휩싸였다. 그날 오후 회사의 결정이 내려졌다. 이동진은 심각한 사규 위반 및 회사 이익 침해를 이유로 즉시 해고되었다. 동시에 회사 법무팀은 업무상 배임과 횡령 혐의로 그를 경찰에 정식으로 형사 고소했다. 경찰이 이동진을 체포하러 갔을 때 그는 집에서 몸에 남은 발진을 긁으며 내게 전화를 걸어 변명하고 매달리고 있었다. 서아야, 내 말 좀 들어봐. 나랑 언니랑 진짜 아무 사이 아니야? 그날은 그냥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초인종이 울렸다. 나는 전화를 끊고 그가 문을 열었을 때 경찰과 회사 법무팀 직원들을 보고 경악했을 그의 얼굴을 상상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저녁 뉴스 사회면에서 그를 보았다. 그는 실내복 차림으로 2명의 경찰에게 붙들려 고개를 숙이고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굴욕적으로 경찰차에 태워졌다. 뉴스 헤드라인은 간결했다. 유명 건설사, 임직원 친인척과 공모해 공금 횡령, 경찰의 구속. 그의 페이퍼 컴퍼니는 신속하게 압수수색되었고 모든 불법 소득은 동결 및 추징되었다. 그리고 공범인 내 언니 한수아 역시 경찰의 소환 통보를 받았다. 나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 화면에 스쳐 지나가는 내 남편의 얼굴을 보며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들었다. 내 마음에는 환희도 흥분도 없었다. 오직 모든 것이 끝난 뒤에 텅 빈 평온함만이 있었다. 치밀하게 계획된 이 청사는 마침내 막을 내렸다. 그들은 탐욕과 배신으로 제 무덤을 팠다. 그리고 나와 최정혁은 마지막 순간에 그저 흙을 덮어주었을 뿐이다. 인과응보란 원래 이토록 정확하고 냉혹한 논리였던 것이다. 이동진이 구속된 후 우리의 이혼 절차는 놀라울 정도로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나는 서울 최고의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임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접견에서
이동진은 구치소 수감복을 입고 두꺼운 유리병 너머로 나를 보았다. 그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불과 며칠 만에 낯선 사람처럼 초췌해져 있었다. 과거의 능글맞음과 의기양양함은 온데간데 없고 눈에는 후회와 애원만이 가득했다. 서아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우리 5년이나 부부였잖아. 한 번만 기회를 줘. 나는 아무런 감정의 동요 없이 그를 평온하게 바라보았다. 이동진 씨, 나는 수화기를 들고 또박또박 말했다. 우리 부부의 정은 당신이 내 언니와 한 침대에 누워 나를 제사상에 전이나 붙이는 아줌마라고 비웃었을 때 이미 끝났어요. 당신의 사과는 나에게 아무 의미 없어요. 내 변호사가 옆에서 적절하게 서류를 내밀었다. 이동진 씨, 귀하가 혼인 파탄의 중대한 유책 배우자이며 현재 형사사건에 연루된 점을 고려하여 귀하의 모든 혼인 중 불법 소득은 추징될 것입니다. 한서아 씨는 지난 정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위자료는 청구하지 않고 법에 따라 우리의 유일한 합법적 공동재산인 일산 아파트 전세 보증금 분할만을 요구합니다. 동의하시면 이 합의서에 서명하십시오. 그에게는 어떤 흥정의 여지도 없었다. 그는 유책 배우자였고 범죄자였다. 그는 영혼이 뽑힌 인형처럼 떨리는 손으로 합의서에 자신의 이름을 썼다. 구치소를 나오자 햇살이 눈을 시리게 했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썩어 문드러져 나를 질식시켰던 이 결혼은 마침내 가장 완전한 방식으로 마침표를 찍었다. 형부 최정혁과 언니 한수아의 이혼은 더욱 냉혹한 재산 분할 전쟁이었다. 최정혁은 한수아가 공범이라는 모든 증거와 그녀가 수년간 흥청망청 써댄 소비 기록을 제출했다. 결국 법원은 한수아에게 거의 빈손으로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그녀가 이 결혼에서 얻은 유일한 것은 이동진과 함께 법의 최종 심판을 기다려야 하는 처지뿐이었다. 엄마는 이 일로 몸져누웠다. 엄마는 내게 최정혁에게 가서 언니를 한 번만 봐달라고 빌어보라고 했다. 서아야, 그래도 내 언니잖니. 피는 물보다 진하하잖아. 나는 병상에 누워 쇠약해진 엄마를 보며 처음으로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엄마, 언니가 먼저 나를 동생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 남편과 함께 나를 배신하고 이용했을 때 우리 사이의 피는 이미 차갑게 식었어요. 언니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해요. 그 후로 나는 친정에 거의 가지 않았다. 어떤 혈연은 한 번 부서지면 다시는 붙일 수 없는 법이다. 복수는 끝났다. 배신으로 맺어졌던 나와 최정혁, 이 두 전직 가족도 각자의 길을 가야 할 때가 왔다. 우리는 마치 하나의 윤회가 끝난 것처럼 처음 만났던 그 카페에서 다시 만났다. 고마워요. 서아 씨, 그는 내 앞에 따뜻한 라떼 한 잔을 놓아주었다. 그의 표정은 예전의 침착함을 되찾았지만 눈빛에는 전에는 볼 수 없었던 풍파를 겪은 듯한 피로감이 묻어 있었다. 서아 씨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아직도 모든 것을 모른 채 살고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각자 필요한 것을 얻었을 뿐이에요.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형부는 회사와 재산을 되찾았고 저는 제 인생과 존엄을 되찾았죠.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돼요? 그가 물었다. 모르겠어요. 나는 창밖을 보며 조금 막막한 기분으로 말했다. 다른 도시로 떠날 수도 있고 여기에 계속 머물 수도 있겠죠. 일단은 좀 쉬려고요.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서류 가방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내게 건넸다. 제 친구인데 바이오테크 분야 벤처 투자를 하고 있어요. 서아 씨에 대해 얘기했더니 전문 분야와 연구 능력이 아주 뛰어나다고 하더군요. 혹시 창업에 관심이 있거나 유망한 스타트업에 합류하고 싶으면 연락해봐요. 그냥 제 개인적인 감사의 표시라고 생각해요. 나는 그 명함을 보며 마음이 복잡해졌다. 우리 사이는 세간의 추측처럼 새로운 연인 관계로 발전하지 않았다. 우리는 차라리 같은 해난 사고에서 살아남은 두 생존자에 가까웠다. 서로를 부축해 해안가에 오른 뒤 이제 각자의 방향으로 다시 출발해야 했다. 복수로 시작된 우리의 동맹은 복수의 끝과 함께 끝났다. 이것이 아마 최선의 결말일 것이다. 감사합니다. 정혁.
나는 명함을 받았다. 그날 이후 우리는 약속이라도 한 듯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다. 나는 이혼으로 받은 돈과 내 저축을 합쳐 안락한 삶을 선택하지 않았다. 나는 최정혁의 친구가 소개해준 벤처 투자사에 연락해 신형약물 방출 기술에 대한 연구 계획서를 제출했다. 나의 전문성, 수년간 쌓아온 연구 경험이 이 순간 나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몇 차례의 힘든 협상과 발표 끝에 나는 마침내 엔젤 투자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나는 작은 실험실을 임대해 나만의 바이오테크 스타트업을 설립했다. 마지막 장면은 그로부터 1년 뒤의 어느 오후로 정해졌다. 나는 새하얀 실험복을 입고 창이 밝고 깨끗한 실험실에 서 있었다. 거대한 유리창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정밀한 기기들 위에서 반짝이는 빛을 만들어냈다. 공기 중에는 소독약과 시약이 섞인 깨끗하고 서늘한 냄새가 감돌았다. 나는 허리를 굽혀 현미경 속 미시 세계를 들여다보았다. 세포들이 내 시야 안에서 분열하고 성장하며 왕성한 생명력을 뽐내고 있었다. 천지가 뒤집히는 붕괴를 겪은 후 나의 세계는 마침내 이 작은 저발 렌즈 안으로 축소되었다. 이곳에는 배신도 거짓도 없었다. 오직 엄격한 논리와 미지에 대한 탐구만이 존재했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동생도 아니었다. 나는 오직 한서아, 내 사업을 위해 싸우는 연구원이자 한 회사의 창업가였다. 나는 고개를 들어 창밖의 푸른 하늘을 바라보았다. 길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한때 내 가슴을 짓누르던 결혼과 가족이라는 이름의 무거운 응어리는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마음속은 전례 없는 평온과 자유로 가득했다. 나의 진짜 삶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